이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신좌파, 구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국제 정치는 크게 시진핑주의 vs 트럼프노믹스 요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편은 신좌파, 구좌파입니다. 요거 제목을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다. 아니다. 이렇게 어쨌든 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갈 건데 신자유주의의 목적 자체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목적은 중국을 전쟁 없이 민주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련처럼. 이게 대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레이건이랑 이제 조지 W 부시는 그 걸프전 일으킨 조지 W 부시는 중국을 안 믿었어요. 근데 클린턴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WHO에 가입시키고 국제 무대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을 민주화시킬 것이다. 그 중국의 저수요를 생각하지 않는 건 바보짓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천안문 학살 났을 때 중국을 뭐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튼 1980년에 최애국 대우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2000년인가 그때 영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클린턴은 중국이 뭐 국제관계에 기여한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2020년 정도쯤 되면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클린턴이 이제 그건 시진핑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정치적 수사로 바뀌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실패해요. 클린턴이 이제 중국을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는 네오콘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 와가지고 중국을 파트너로 키웠어요. 근데 파트너로 키웠는데 2016년 정도쯤에 이미 중국이 보니까 이거 군사적으로 부상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힐러리가 국방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드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무역과 작은 정부 사상을 연 신자유주의 본래 목적은 사회주의를 이기기 위해서였고 이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중국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받으면 정치적 자유 중산층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냐. 뭐 그건 실패했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죠. 근데 같은 시기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쯤에 전 세계 대학원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교에는 신자파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가 이어지는데 요게 들어보면 좀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PC주의의 원류거든요. 자, 유럽이 대대로 견제하는 대상은 러시아예요. 언젠가 러시아가 강해지면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럽의 오랜 기조예요. 당시 EU는 반공주의였는데 스탈린주의랑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이 반대 입장의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반공주의적 기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할 수는 없죠. 근데 이때 근데 마르크스는 독일계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마르크스주의가 어느 정도 합쳐져서 휴머니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뭐다? 이전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나 이런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소외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휴머니즘으로 접근을 하고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스탈린과는 적대해요. 근데 마오주의에는 낭만적, 이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뭘? 문화혁명을요. 뭐? 이거? 문화혁명 이거? 예, 맞습니다. 이걸 이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저기 서로 세계가 연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저 신민주주의나 문화대혁명이 뭔가 잘 일어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알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스탈린의 대숙청, 캄보디아의 킬링피트, 북한의 고난의 행군, 루마니아의 이제
차우세스쿠의 아이들 같은 적색 테러 최상위에 있는 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거 이제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마오주의가 마치 상징처럼 이어졌고 그게 히피까지 퍼져가지고 히피들이 이제 요가라든지 불교라든지 동양 철학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계기도 이 계기입니다. 이 신자파적 계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자파의 영감을 준 원료예요. 신자파의 기형은 1950년 정도로 이어지는데 6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입니다. 극자파의 가장 큰 계열을 따지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열과 신자파에 속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규모를 보면 크게 두 갈래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그 마르크스주의를 좀 감정적인 것과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섞은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자의 포지션을 장악하길 바라는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거든요. 좌파가 분열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협조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적대적입니다. 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적대한 게 요거거든요. 신자파들. 그래서 근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중국식 로컬화된 게 마오주의 아닌가? 근데 왜 신자파가 되었냐? 이건 아까 말씀했는데 그 전의 단계에서 소련의 관료제도 그리고 나치즘 파시즘의 국가사회주의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뭐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반대하기 시작해요. 신자파는. 그래서 스탈린주의자들이 신자파를 뭐라고 욕하냐면 너네는 규율 없는 혁명이자 아나키스트들이다. 이렇게 욕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받아들여진 것 중에 하나가 이유입니다. 국가 간의 경제가 없고 민족주의 이것도 없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이후에 연방주의적 자유적 체제 이것처럼 돌아가길 바래요. 이제 해놓고 보니까 산업공상이야. 아니 해놓고 보니까 탁상공론이야. 왜냐하면 사공이 많아서 뭔가 협의가 안 돼요. AI 못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사공이 많아서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스탈린주의, 자본주의 둘 다 반대하는 자들 그들이 이 신자파입니다. 그래서 마오주의를 스탈린주의의 대안으로 보고 문화혁명을 이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는 여전히 목표인데 마오주의를 그 대안으로 봤어요. 그럼 뭐냐? 그 당시에는 성적 억압이나 이런 것들, 자유로운 연애나 이런 것들이 심했거든요. 근데 유럽 인문주의 대학 엘리트들이 기숙사에서 여자 기숙사 침투해가지고 열받아서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시작돼서 전 세계적 혁명으로 이어졌는데 그게 사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여론과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관료주의, 독선적 탈권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청년들이 9세대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기 문화들은 사실 이 신자파들을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연애예요. 그래서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탈권위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 문화혁명, 일상적 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잘 먹히니까 한국에도 그걸 많이 쓰는 거고 북한도 그걸 쓰기도 하는데 사실 북한이 쓰는 파쇼라는 그 파쇼적 관점이란 거는 그게 원래 소련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반대예요. 같은 마르크스주의이긴 한데 스탈린주의, 신자파 안에 신마르크스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로 통일된 개념은 아니에요. 너네들은 뭔데? 라고 하는데 하나로 통일된 개념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경향성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저항 정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탈권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국가 자체보다는 자유로운 그 체제를 희망하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돼서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구현되어가지고 그 안에 엘리트들 있잖아요. 초기 엘리트들. 장악을 한 게 지금 현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소수자 위주로 주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레디컬 페미니즘도 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들이 띄운 겁니다. 이 영향으로 성해방이 돼서 네덜란드가 마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마초라든지 그리고 그 홍등가 이런 게 활발하게 열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이에요. 거의 유럽의 지금 현재를 만들고 장악한 건 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왔으니까. 스탈린주의와 신자파를 따지면 거대 담론, 미시정치
이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것,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거대 담론이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당 중심과 규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해체한다. 그리고 감성 중시로 간다. 그래서 감성 좌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혁명과 저항, 그리고 당중심 자발성, 자율적인 참여죠. 규율과 문화, 그리고 국가 권력과 일상적인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신자파들입니다.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계급정치와 사회운동, 요렇게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신자파의 영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우 적대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그건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이쪽에 스탈린주의는 저 소부르주아적 일탈이다. 저 무정형한 아나키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대학 엘리트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지혜, 문화, 사회지형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이게 여러 가지 퍼지면서 마침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본격적으로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혼이 늘어나고 헐리우드까지 퍼졌는데, 헐리우드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 미국의 사회주의 첫 시작점이거든요. 여기 헐리우드에서 요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사랑으로 결혼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문주의 기반으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잡는 일상혁명 전략, 혁명이라고 해나? 일상혁명이라고 하는 게 맞나? 일상적 문화 헤게모니, 어쨌든 투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되어서 문화적 헤게모니가 장악이 된 겁니다. 교육제도, 대중매체, 종교기관, 문화산업, 일상생활 이런 관습을 장악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문화,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걸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요구합니다. 이게 뭐다? 동의를 얻는, 피지계 계급의 동의를 얻는 지배 방식. 이게 사실은 따지면은 유럽은 아직까지도 귀족주의가 남아있잖아요. 그 귀족주의적 엘리트의 접근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독일도 처음에 어릴 때 신분이 정해져 있고 노동자 계층 평생 노동자 계층이고, 영국도 여전히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귀족들은 여전히 유명하고, 그 학교 출신, 그랑제골 출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딱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그 밑에 생각 없이 일하면 되게끔 돌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동의를 얻는 지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대신에 얘들은 여전히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소비 문화를 장악하고 대중문화 산업을 주도하고 SNS 영향을 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하고, 이게 90년대 이후 이제 새로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게 PC주의고, EU 자체가 콩코드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발단에서 나옵니다. 문화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적 영향력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데, 대신에 이제 구조를 그렇게 짜놓고 가잖아요. 대륙 철학이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해서 풀어내는 현상학 기준이거든요. 이 인문주의 기반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조업을 하거나 그러면 바꾸지 못해요. 역사적 기반을 중시하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하고 하는데 그걸 바꾸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야, 우리가 이제 20년 넘게 이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바꿔보자 라고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사공이 많습니다. 게다가 제일 힘 있는 게 독일이랑 프랑스잖아요. 이탈리아는 이제 좀 살짝 한물 갖고, 독일이랑 프랑스랑 사이는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독일은 이익 얻을 게 없어요. 우리는 제조업 중심인데.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헤게모니에 영향을 받은 게 우리가 결혼이에요. 뭐 할리우드에서 결혼을 사랑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지 모르겠는데, 문학 중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노암 촘스키도 이쪽에 속하는데, 신자파에 속하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쪽에 있어요.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데 이 사람 자체가 신자파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기술이고 상대의 호호를 알고 그것들에서 하고, 이 신자파적
그쪽 사람이고 전형적인 이제 로맨틱 이데올리가 여기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PC주의와 뭐 신마르크스주의자긴 한데 비효율이긴 해도 평화주의자에 가까워요. 반전 성향이 커요. 근데 그 반전 성향이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계속 결제를 해주고 그 가스를 계속 사주고 그랬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뭐 어찌됐든 전쟁을 계속 회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심화된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마주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배척 문화가 또 늘어났고요. 그리고 PC주의에 대한 반발 문화도 늘어났고, 그리고 과연 락다운에서 절정인데 EU에서 이들이 자유지상주의적인 게 맞는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짜 자유주의자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독일의 혐오표현 처벌하는 거 이거 있거든요. 머스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그 자유 언론이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근데 순전히 반대 정치 표현에 대한 억압, 히틀러식 민중선동법 금지에 대한 확대적 접근인데 과연 스탈린, 시진핑과 다른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거 자기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걸 의도하는 거잖아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입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엑스파일을 공개했죠. 트렌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바이든에 반대하는 사람들, 학자들 이거 다 차단하고 있더라. 그래서 락다운에 반대에 조작한 굿트위터에 관련된 걸 다 오픈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여론의 검열을 위한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현실이고, 독일에서도 당연히 코로나 규제 반대 시위가 열렸으나 그냥 대놓고 일부 과격시 이거 이야기하고 극우파가 배우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300명 전부 체포했죠. 그리고 이날 시위에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칸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우 과격주의자다 몰았는데 전 극우 과격주의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반대 집회자들은 나치와 파시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전 세계 좌파는 똑같아요. 자기네들 분리하면 전부 극우 나치 파시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좌파는 똑같아요. 과연 지금 신좌파들은 진짜로 자유지상주의적이 맞는가,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봐야죠. 자, 문제는 이들이 더 위험해 보이는 걸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들이 주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팬데믹 협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 권한을 다 빼앗아가지고 WHO 안으로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보건에 관련되어서 EU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WHO 안에서 결정을 하면 각 국가는 따라야 돼요. 이걸 하겠다는 게 팬데믹 협약이거든요. 신자파식 이상주의 국가를 만드는 시스템 중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겁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이게 순진하게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락다운처럼 전 세계를 하되 이번에는 전 세계 통합을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가지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들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네들 정치 철학이 애초에 이거니까. 그래서 EU 형태의 국제조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가와 민족을 없애고 자율적인 해외 조직과 연방에 가까운 조직으로 서로 연결되게 바래요. 이걸 지금 현재 신자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를 추구하는 빌 게이츠의 사업과 합쳐져서 코로나 백신 빌 게이츠 마이크로칩 음모론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음모론이고요. 빌 게이츠가 디지털 아이디 사업을 이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후진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유엔에서 그 난민협회에서 이제 하는 패스랑 좀 비슷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 백신에 대해서 반대를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죠. 머스크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 실리콘밸리에 우파 세력이 있을지 몰랐다.
예, 스탠퍼드 우파가 있는 걸 보고 우파 세력이 있을지 몰랐다.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WHO에 탈퇴 서명을 합니다. 저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팬데믹 협약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했거든요. 한 가지 명확한 건 락다운은 그저 신좌파들의 정치 권력 강화 수단이었고요. 오미크론까지 남아공 박사를 강요해서 락다운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이 남아공 박사가 남아공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위험하다 라고 이해하고 남아공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뻥 뛰었어요. 니네들은 이 락다운을 이어가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프랑스 유전학 박사는요. 코로나 백신에 마법은 없었다 라고 비판했으며 책까지 냈습니다.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로 맞게 했고요. 백신회사 소송 면제 혜택을 받아요. 사실 이거는 CNBC의 방송인데 백신회사는 이 소송 면제 혜택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PREP법이란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일괄지지 않습니다. 일괄 면책이 됩니다. 결국 의존할 곳은 미국 법무부나 보건복지부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뿐인데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상을 지급하라 명령을 해요. 근데 여성의 자궁을 드러내든 멀쩡한 사람이 죽었든 이렇다는 겁니다. mRNA 백신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생체 실험을 지구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계속 분석을 할 뿐이에요.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공식적으로 이 부작용을 인정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알려진 건 신근염에 대한 부작용과 여성에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 그리고 이걸 지인들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여성분들 중에 맞고 난 다음에 자궁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기에 화이자 부사장인가 모더나 부사장이 처음에 저거 접종할 때도 이거 위험하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 부사장이. 자, 한국민주당은 과연 다릅니까? 한국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발의한 건데 이 자식들 진짜 돌려 발의를 엄청 많이 한대. 검열 관련된 이런 것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완전 민주당 야 진짜 돌려 계속 검열하려고 발의하고 있는데 하는 짓은 똑같죠? 우리 21조에 위배됩니다. 근데 이 운동권 신좌파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학생 학생 운동도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신좌파의 영향으로 퍼진 건데 문제는 있잖아요. 한국은 신좌파가 아니라 구좌파식으로 펼쳐져요. 거대 담론, 집단동원, 상명하복. 이 거대 담론을 해체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는데 이성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해체하고 관료주의적 해체하고 하는 건데 이들은 관료주의적이며 거대 담론적이며 집단동원, 상명하복 중심으로 뭉친 겁니다. 여러분들 2000년대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꼰대 문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저 세대들이 한 겁니다. 90년대에 전부 회사에 잘렸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서비스업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90년도에 자랄 때 집이 가난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씩 먹고 매일 살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주변에 좀 잘 산다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하루에 몇 끼 먹니? 근데 그 친구들도 그냥 한 끼를 제대로 먹는 거예요. 두 끼, 세 끼를 안 먹어요. 좀 많이 부자인 애들이 이틀에 두 끼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식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카드법을 나올 때쯤에 웰빙 붐이 불면서 하루에 3끼를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업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때 화이트 컬러 직들이 뜨기 시작하고 회사로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문서로 가짜 노동하고 여러 가지 갑질하고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대학생 경험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즉 우리는 맥이 한번 98년도에 끊기고 난 다음에 그대로 넘어와서 2000년대부터 화이트 컬러 문화가 형성된 게 지금입니다.
그때 은행도 많이 해서 서로 합병하고 그랬는데 그 문화가 다 통일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뭐 그 당시 신규 엘리트들을 채용했다고요. 그 엘리트들이 이들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이들이 대학 시절에는 사회 구성체 논쟁을 하는데 마오주의 기반은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전통 구자파적인 기반이 됩니다. 즉 거대 담론. 이제 한국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노농동맹을 추구하고요. 이때 주체 사상을 받은 NL계가 주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초기 엘리트, 그 2000년대 이후 초기 엘리트들이 지금 현재 부장, 임원 뭐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제 갑질하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떨어지는데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빠르게 메시지와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직접 그거는 그렇게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이게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비효율적인 일을 자기네들은 일 잘한다는 착각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연공서열제 지키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다수 문과 기반이 커요. 사범대는 정교조가 되고요. 사회과학 대학들은 독일 유학까지 다녀서 파시즘 거리면서 정치적 사상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2025년 2월 기준으로 2023년 윤석열 정권 이후 동안 파시즘 영상제를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딱 올해 기준으로 2달만 검색을 했거든요. 올해 기준, 2025년에 만들어진 기준. 여기 보면은 뭐 파시즘 찾으면 무조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뭐 이거 잘 보면 있잖아요. 전부 친진보. 친진보. 그래서 맨날 파시즘 이렇게 거립니다. 이거 뭐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우 파시스트 이걸 저들을 진보를 반대하면 있잖아요. 극우 파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매겨주십시오. 헬조선거리는 파시즘이라고 하고 자유 찾는 개인주의자들이 전체주의자라고 하고 긴축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시장 경쟁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자국 여성 혐오하니까 국제결혼 추구한다니까 여성 혐오라고 하더니만 이제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나치가 미군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절반은 독일계였거든요. 나치도 그 절반의 독일계한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꼭 대한민국 죽이려고 미국으로 가고 다시 대한민국을 죽이십시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우리가 무슨 유토피아 바래가지고 지금 이러는가. 기본적으로 애국심이란 개념은 없어요. 자유주의는 정부의 권한을 그래서 제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충성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유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수호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는 거고요. 각각 충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사심 같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론 사랑할 수는 있겠죠. 사랑할 수는 있는데 애착을 가진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우고 모든 걸 집착하는 건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자, 저들은 마르크스에 집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들이 저 소리를 할 때 진짜 파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을 했어요. 이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마오주의, 레닌주의 기반,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뜻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파시즘에 가장 가까운 거라 중국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한 것들 이야기를 할게요. 이들은 일단 파시즘 거린 것도 금융자본주의는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린 파시와 싸우게 된다. 뭐 이런 한겨레가 하는 소리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윤석열 내란을 극우 파시의 잔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서 뭐 이렇게 하고 북한도 파시라고 해요. 박근혜 정부 파쇼적 탄압에 광람적으로 매달려. 이게 원래 이 파쇼 거리는 것들 원래 1933년에 소련이 이제 저거 파시즘과 싸우려고 나치즘 파시즘과 싸우려고 규정하라고 그 계급 투쟁도 멈추고 인민전선 전략을 하던 것들인데 뭐 민주노총은 그냥 북한 지령 받았으니까 이거 하는 거고 이거 간부들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간부들이 전부 갔으니까 간부들이 저기 이제 간첩 혐의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저들은 온전히 한통속입니다. 체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역사 철학 계통들도 저 NLPD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마르크스 영향이 커요. 그렇게 파시즘 나치즘을 뿌리면서 이 사람들 지금 교수들이잖아요. 그 문과 쪽에 있던 사람들 교수들 수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 교수들, 철학과 교수들 이런 사람들 밑에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학과 맥이 이어져 와요. 이들이 알고 선배를 따르든 체제 전환에 동의하는 유즈풀 이디엇인 건 사실입니다. 선배를 따르든 아니든. 그래서 그 책임은 근데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모두가 져요. 그래서 언제든 퇴위 준비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붕괴가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지만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고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어떻겠냐? 붕괴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N에게가 주류이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추종하죠. 즉 대한민국 자체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로 여기는 겁니다. 왜? 6.25 때 항복했어야 된다거나 일제시대 이후 드디어 나라가 정상화된다 여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고 그 국가를 지키는 거는 저 보수들이다. 보수는 파쇼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아래는 공소장에 있는 민주노총 간부의 충성 맹세문인데 여기 뭐 북한이 하는 소리 똑같죠. 북한은 뭐 여기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제하면서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 자본가 등을 다도해야 된다. 매판 자본가는 재벌을 뜻하고요. 독재정부 파쇼 정권이라고 하는 거고 괴뢰 파쇼 정권이라는 거고 그래서 남한 민족을 주체 사상으로 의식화하여 문화적 헤게모니를 잡아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소위 자주민주 통일 투쟁을 전개하여야 된다라는 선전선동을 계속하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구국전선. 자, 구국전선 얘네들 자체부터 민족주의고 국가주의고 파쇼죠. 20, 30대는 해조선 거리고 있는데 파쇼라는 소리 듣고 자 여기 충성 맹세문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께 삼가 올립니다. 왕한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온결의 성원 일단 이거 자체부터 민족주의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합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민주노총 간부입니다. 뭐 기득권 간부라고요. 그래서 지사와 남조선 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 인물을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영도자가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작게 나오는구나. 영도자가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뜻해요. 근데 어린 양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영도자예요. 그래서 신성한 의무로 그래서 여기서 뭐 신심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든요. 영도자 자체가. 그래서 애초에 종교입니다. 종교의 자리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정 앞에서 두 손도와 목소리 높여 영생을 노래하며 뭐 김일성과 똑같이 어딘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데 진짜 종교예요. 그래서 저들이 파쇼 전략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규정하고 자신들이 그 세계관을 추종하니까 두 번째는 있잖아요. 극좌 포지션에 장악해야 돼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현실에서 구현되어 있는 극좌 포지션을 자기들이 장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파 분열을 막기 위해서 1933년 코민테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략입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인민전선이라는 계급투쟁 중단 전략까지 취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핵심은 계급투쟁이잖아요. 이걸 중단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파쇼라고 불리는 파시스트들은 계급 위에 국민이 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가장 지금 가까운 게 중화민족주의 저기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문제는 저 진짜 나치즘이랑 똑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데 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진영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대로 이걸 그대로 받아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개파인 이들을 극우 포지션을 시킵니다. 자기들이랑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같은 사회주의로 취급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극우로 포지션을 시킵니다. 잘 보면 이게 현대적인 좌파 전략에 똑같고 사실 인민민주주의 소련이나 이거 다 똑같은데 얘네들은 왜 극우라고 할까? 라고 하는데 극좌 포지션에 대해서 좌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을 최대한 극우로 밀어붙이고 뭐만 하면 여러분은 나치즘 파시즘이다 라고 밀어붙이는 걸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금융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건 모두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종교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애초에 영도자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도자, 신심, 영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석경보다 거물이야. 이게 제일 이렇게
보통 이 재판, 이런 간첩 재판은 어디서 하냐면은 민변이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주 전략은 시간을 끌어요. 이게 이재명 전략이랑 똑같거든요. 시간 끄는 전략 계속. 그리고 이 민변 출신에서 잘 나오면은 이제 민변 파워를 가진 국회의원이 되죠. 민주당.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각각 알아서 잘 장악을 한 겁니다. 요렇게. 이게 2018년에 나온 기사예요. 민변 정성 시대. 행정, 입법, 사법 권한. 이재명도 민변 출신이죠.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었던 진선미. 뭐 이런 쭉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아이씨 저거. 그래서 대통령 재판은 근거 없는 체포에 총 맞아가면서 체포하라고 하고 미친 듯이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잖아요. 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본색이자 저 세대들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혁명주의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구자파이고 체제전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교 거리인데 전 화교 우대나 국가 정체성을 위한 다문화, 이 관념을 반대하고 제도를 반대할 뿐 화교나 중국인인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인으로 키워야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래서 아예 화교 방송 플러스 반중공 방송이 이 NTD거든요. 이게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중국인 방송인데 동시에 화교 방송이고 반중공 방송입니다. NTD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공산당의 초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모르면 당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화교가 경고를 해요. 뭐 그렇게 당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문화대혁명에 쫓겨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기고 우리는 유럽처럼 되지 말고 제대로 금융화, 나아가 신흥재벌을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방향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꿈만 추구하면서 하나의 길로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벌입니다. 도대체 구인배수 0.25가 말입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정부 실패입니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제안했던 시장 기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플랫폼 국감 이후 문재인의 최저임금 상승에서부터 쭉 이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스노우볼이 굴러온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일본은 그 기간 동안 구인 배수가 계속 증가해서 지금 1.25 요 정도 될걸요? 떨어졌는데 1.25예요. 미국도 2 정도 하다가 지금 한 1.5에서 1.25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0.6에서 겨우 창조경제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 키우면서 조금 뜨나 했더니만은 문재인 당선 이후부터 쭉 줄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이 채널A 요약 설명문을 공유합니다. 자, 이유로 돌아가 보죠. 이유의 신자파는 구자파 따위에 억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자파랑 싸워서 이기려고 만들어진 거라서. 이유는 현재 신자파 세대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반공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자파 세대들이 그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유럽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죠. 크게 언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SNS 그리고 계획경제 기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화를 상당히 반대하고요. 여전히 국가주도 계획경제 은행 기반을 추구하는 경향이 큽니다. 금융도 시장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좀 사용하는 경향이 커요. 이건 사실 중국도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 모델을 프랑스, 일본 모델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황금주 만들잖아요. 이게 원래 나치에서 경제 통제 방식으로 쓰던 주식시장입니다. 파시즘도 똑같고, 그리고 전통 중시하는 영향도 여전하고요. 그 역사를 중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륙 철학의 기반, 헤겔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학 케인즈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좌파인 철학, 독일 대륙 철학 기반, 그리고 문학, 그리고 사학, 이런 것들 정부 자금을 받는 학계 과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과들과 정부 지원을 받는 과학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경제 모델 싸움으로 번지면서 뭐가 잘났니 하다가 결국에는 뭐 영국이 나갔죠. 못 참겠다. 우리 영미식 그 금융자본주의를 버릴 수 없다. 영국이 나갔죠.
현재 와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토의 의존에 의한 혜택으로 가능한 복지 비용이다. 그리고 불법 난민을 농장에 일하게 하면서 세금을 높이면서 가능했고 낮은 식자재비. 그리고 러시아의 의존에 이건 마피아들이 꽤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 아보카도 멕시코의 아보카도 농장처럼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저 불법 난민을 농장에 저임금으로 일하게 하고 그 낮은 식자재비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올리브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의존했던 낮은 에너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의 복지 국가가 가능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미국에 팔아서 중국에 싸게 사는 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이야기하려고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정부 주도 정책에 의한 일만 하며 자산은 못 모으게 된 유럽의 20대, 30대 거기도 부동산 엄청 올랐거든요. 이 세대들이 국가에 희생당한 세대들입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윗세대들에게 착취당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과 똑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 신자파들에게 착취당해가지고. 그래서 저기도 20, 30대가 빡쳐가지고 그 우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극우라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싸우냐? 이 유럽처럼 되지 않기 위해 싸웁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가난해진 이유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게 신자파들이 20년간 장악했던 시기입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하거든요. 영국은 제외하고 영국은 신자파가 장악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이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올라간 영국은 좀 반반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이 올라간 게 아니라 유럽이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럼 바꿔 생각하면 언제든 내려갈 수 있어요. 한때 라틴 아메리카는 전 세계 최상위권 경제였습니다. 유럽보다 더 잘났어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는 그 사회주의화 되면서 무너지고 더 이상 부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좀 제대로 키우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라간 게 아니라 유럽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몇 년 안 됐어요. 2018년 이후부터 고작 7, 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빈약한 노동 생산성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파와 구자파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료제를 반대하는 유럽의 신자파는 구자파에게 쎄쎄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쎄쎄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신자파는 그따위 거 없어요. 즉 전랑 외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신자파들에게. 반공주의 정권,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 싸운 게 그 독립유공자에 속하는 샤를 드골 정권이랑 싸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을 적당히 이용하지만 소련과 유사한 중국의 관료제는 반대합니다. 샤를 드골한테도 반대했을 정도인데 하물며 중국의 전랑 외교에 당할 만한 그 정치인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이 유럽의 사정을 봅니다. 이게 안 통하니까 입을 다물고 유럽을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왕위가 한동안 사라졌었어요. 전랑 외교가 여기는 안 통한다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위가 예전에는 전랑 외교로 했는데 지금은 이거 유럽과는 이해 충돌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협상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유럽 기업 차별한다면서 통상보복을 검토하고 있죠. 팬데믹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불만이 강해졌습니다. EU에서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EU가 수립되는 역할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영미권의 경우에는 반중 경향이 더 커지고 있는데 홍콩에 대한 조치 첫 번째 공문당이 땅이 나왔거든요. 영국 중국 대사 조치 이거 고문당이 땅에 홍콩 주재 영국 외교관이 고문당이 땅으로 나왔거든요. 딱 봐도 사이먼 정 해가지고 동양인이죠. 중국인 같은데 중국계 같은데 캐나다 호주는 중국의 조작적 선거 개입에 반발하고 있죠. 이거 사실 중국의 철강석 있잖아요. 호주에서 수출 안 하면 그것만으로도 중국은 위태위태해져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마오주의 기반으로 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이어져 온 상태라 중국과 그대로 연대하는 겁니다. 이 쎄쎄 이렇게 하는 거. 뭐 구자파와 신자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신자파는 구자파 따위에게 쎄쎄거리지 않습니다. 어디 여기 전랑 외교 안 통한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의 간첩 접선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간첩 접선을 보통 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거든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쪽 간첩 접촉을. 그래서 신자파는 반전주의자이긴 하지만 약한 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반전주의자라서 반면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을 너무 크게 키워놓는 게 있습니다. 억제를 못해요. 그들의 사상은 그리고 지금 현재 통제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부터. 근데 유럽의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신자파들이 장악한 유럽의 경제 패러다임을 유럽이 경제 패러다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PC 시대에 유럽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노트북 시대에 그 혜택 제대로 못 받았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노키아가 날아갔죠. 그러면서 아시아와 미국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플랫폼 시대에 사실 SAP 말고 살아남은 기업도 없는데 이 SAP도 사실 전통 기업용 소프트웨어, CRM 소프트웨어, ERP CRM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그걸 이제 플랫폼 시대가 되니까 클라우드 도입해가지고 전향을 한 것뿐이지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AI에서도 뒤처질 기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 정도의 원전 숫자가 아니면 이제 할 수 있는 국가가 EU에 없습니다. 이 AI 시대는. 프랑스는 원전 한 40개, 50개 정도 있기 때문에 4, 50개 정도 있어야 AI를 돌리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하대해졌습니다. EU 퍼스트에서 아시아 퍼스트로 바뀌죠. 지금은 이제 최우선 문제는 중국이니까 특히 중국이 태평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미국은 이제 충분히 살려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나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맹이나 파손이 뭐냐면은 러시아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다. 호구 미국은 끝났다. 이게 Uncle Sam into Uncle 이게 욕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 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정리할 건데 뭐 호구 미국은 끝났다. 유럽에 그냥 경고하는 겁니다. 왜 뭐 호구 미국은 안 돌아온다. 중요한 건 미국의 대전략이 지금 현재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고 붕괴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다? 3차 세계대전을 막겠다. 최대한 전쟁을 막겠다. 그 전에 억제시킨다. 아예 그냥 전쟁할 생각도 없앤다. 왜? 신자유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은 민주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진핑 사회주의의 목표 자체가 최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U 퍼스트에서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 퍼스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신자파 죽이기도 하고 있죠. EU 손보고 있죠, 사실은. 더 이상 돈 써서 유지하는 동맹은 안 하겠다는 걸 행동하는 중인데, 벤스가 이게 참석한 게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쪽에 참석한 거예요. 트럼프도 참석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여차하면 나토 뺀다 이런 거예요.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살려줬으면 경제도 살려줬지 않냐. 우리는 중국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아시아에 손을 많이 내밀고 있죠. 신자유주의 혜택으로 중국, 대만, 대한민국이 성장했는데 아시아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덕에 죽었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제 다시 미국과 해서 잘 될까 이러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이제 종료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초기에 계획했던 것처럼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이상 중산층이 붕괴되는 걸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장점이 중산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무역을 하면 국제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국내 시장 내수로만 돌아가는 사람들의 격차가 커져요. 커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대중주의 기반으로 당선이 된 거죠. 단순히 20대, 30대만 지지해가지고 당선이 된 건 아니에요.